제가 저번 방송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길리어드사의 렘데시비르가 드디어 이 가장 유력한 치료제로 뽑히고 있습니다. 이 타미플루도 개발을 했고요. 어쨌든 항상 이 자본가들의 손에 의해서 좌지우지됐던 이 길리어드사가 예상대로 가장 빠르게 코로나19 치료제를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증권가에 따르자면 이 렘데시비르는요 3월 중순쯤에 초기 임상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그러고요, 4월 중순쯤에는 임상 결과가 발표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현재 미국에서는요 아무런 이 동물의 임상 실험 없이 바로 인간에게 임상 실험을 투여하는, 이 백신을 투여하는 현재 이 흐름을 보이고 있고요. 어쨌든 이 지금 치료제 임상 실험에서 가장 빨리 인간에게 임상실험하고 있는 회사가 다름 아닌 길리어드사다. 그리고 가장 유력한 치료제로 렘데시비르가 뽑혔다. 이게 우연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자, 어쨌든 모든 것은 다 계획대로 현재 추진 중이고요.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경제 위기 역시도 상당히 인위적인 흐름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최근에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기준금리를 제로 수준으로 전격 인하를 했었죠. 자, 이러한 결정에도 불구하고 주식시장은 되려 폭락을 했고요. 연일 패닉 장세를 연출하고 있습니다. 그와 더불어 S&P 500 지수는요, 개장 직후에 무려 8% 가까이 급락을 했고 15분간 거래가 일시 중단되기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최근 연준의 제로금리 정책으로 인해서 이 통화 블랙홀이 생길 것이다 라고 언론에서 자꾸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통화 블랙홀이라는 것이 뭐냐? 바로 연준의 제로 수준의 금리 여파로 인해서 경제가 새로운 대안의 출구를 전혀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을 말하는 것인데, 자, 중앙은행이 아무리 통화정책을 완화해도 경제가 부양되거나 물가의 가치가 끌어올려지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를 바로 우리가 통화 블랙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아무튼 연준은요 긴급 연방공개시장위원회를 열어서 기준금리를 0.5포인트 인하를 했는데, 지난 2월 3일에 한번 인하를 했고요, 이번 달에 또 인하를 한 겁니다. 미국의 제로금리는요 코로나19 전염병으로 인해서 미국 경제가 소비 위축의 수렁에 빠질 위험성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러한 제로금리 조처를 취하게 되었는데, 자, 그런데 진짜 문제는요 연준의 금리 인하가 실제 실물 경제에서 그다지 긍정적인 효과를 낼지가 매우 불투명하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미국의 제로금리 정책이 별 효과를 보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과거에 2008년 금융위기 당시에는요 금융기관이 상당한 위험에 처해 있거나 붕괴할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코로나는요 대면 거래를 기피한 분위기에 소비 위축의 성향이 강한 것이기 때문에 소비할 돈이 없는 게 아니라 소비할 환경이 조성이 안 되어 있다고 봐야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경제가 어려워서 금리를 인하하는 방법과 전염병 사태를 통한 소비 위축으로 인한 경기 침체가 전혀 다른 성향이라는 걸 일단 인지를 해야 되고요. 이번 연준이 결정한 금리 인하 방책은요, 이러한 현상으로 놓고 봤을 때 상당히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간 거고요. 금리 인하의 효과를 보기는 매우 애매한 상황이다. 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람들이 돈이 없어서 소비를 못하는 게 아니라 소비할 상황을 만들어주지 않아서 소비가 안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지금 연준의 제로금리 이 정책은요 상당히 너무나도 급하게 생각 없이 진행해 버렸다라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뭐 이러한 생각은 저뿐만은 아닙니다. 일부 그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연준이 이번 글로벌 경제 대안에 필요한, 즉 미래를 위해서 이 여분의 돈을, 탄약을 남겨놨어야 한다라고 이렇게 입을 모아서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 하지만 연준 관계자들은 늘 항상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경제가 어려울 때는 반드시 금리를 내려야 한다. 이 입장을 계속적으로 고수를 해왔고, 이러한 상황을 현재 실행에 옮긴 것 뿐이다. 그러니까 그 전부터 경제가 어려워지기 시작하면 어떤 상황이든 이 금리를 인하하게 되면 사람들의 소비가 늘어날 것이다 라는 이런 생각을 연준은 꾸준히 갖고 있었다는 이야기죠.
그렇지만 전혀 효과가 없는 것은 아닐 겁니다. 그러니까 소비는 늘어나게 되겠죠. 그러나 금융위기 당시보다 훨씬 그 효과가 미미한 소비가 이루어지게 될 것이고, 월스트리트 저널에서도 금리 인하가 일단은 팬데믹을 멈추거나 식당 영업을 재개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한편으론 최소한의 도움은 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최소한의 도움을 주기 위해서 미국이 제로금리 정책을 펼친다는 것을 제가 쉽게 말씀드리자면 벼룩을 잡기 위해서 초과 삼간을 태우는 격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물론 초과 삼간을 태워버리면 벼룩은 잡을 수 있겠죠. 그러나 초과 삼간은 무엇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까? 결국 이러한 정책이 상당히 위험한 정책이었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연준의 제로금리 정책에 대해서 비판하고 있는 곳은 유독 미국의 전문가들 뿐만 아닙니다. 이 라보뱅크의 유럽 중앙은행의 애널리스트가 이 로이트 통신에 나와서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현재 글로벌 경제는 코로나19로 인해 생산을 일시 중단하거나 제한하는 공급 연쇄 충격이 터지고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돈을 아무리 풀어본들 소비자들은 여전히 전염병의 공포로 인해 돈을 쓰려고 하지 않을 뿐더러 가게들이 문을 닫아서 돈을 쓸 수도 없는 상황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결국 경제가 침체되는 소비와 전염병의 대면기피 공포증으로 인한 소비 위축은요, 완전히 다른 성질의 위축이므로 과거 2008년 금융위기처럼 돈만 풀어 제낀다고 단순히 경기가 부양되며 해결되는 상황이 아니라는 것을 누구나 알 수가 있는 상황인데, 연준의 제로금리 정책, 왜 이러한 정책을 펼쳤냐? 이것밖에 대안이 없기 때문입니다. 현재 상황이. 그래서 이 제로금리 정책은 좀 황당했지만 방법은 이길 뿐이지 않았나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에서도 연준이 추진할 수 있는 방책은 아직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전혀 출구가 없는 건 아니죠. 바로 연준 스스로가 자산을 매입합니다. 그리고 매입 자산을 다시 시중에 뿌려서 자금을 공급하는 이러한 방법을 쓰는 것입니다. 자, 이 자금으로 은행에 값싸게 대출을 해주기도 하고요. 감독 가이던스를 변경해서 은행의 부담을 줄이는 것입니다. 일단 연준의 자산 매입 정책은요, 다가오는 경제 위기를 막을 수는 없습니다. 이 정책 역시도 다가오는 위기를 막을 수는 없지만 가장 급한 불부터 끌 수 있는 금융위기, 이 금융위기로 촉발되는 이런 상황은 일단 꺼트릴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아무튼 현재 글로벌 경제의 운명은요, 의료 전문가들의 적극적인 의료 인프라와 재정적 투자를 아끼지 않는 것이고, 그중 1순위가 바로 치료제 투자에 달려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현재 치료제 개발이 언론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진행이 된다면 아까 말씀드렸죠. 길리어드사의 렘데시비르 같은 이런 급진적인 치료제가 아무 문제 없이, 그리고 이 디지털 결제 시스템도 발빠르게 아마 적용이 된다면 미국을 포함한 글로벌 경제가 아마도 올 하반기 중으로 이 시장이 V자 반등을 할 것이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번 하반기까지 저들이 진행하는 이런 문제들이 다 해결이 되고 빠르게 치료제가 사람들 사이에서 이렇게 퍼져가는 수밖에, 기대해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백신과 치료제를 맞을 건 뭐 자명한 사실이고요. 이러한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현재 경제는 절대 현재 화랑으로 반등할 수가 없다. 결국 저들이 원하는 것들을 분명히 우리는 감내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현재 연준의 정책으로 한 가지 특이한 현상이 생겼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미국의 연방준비제도가 두 차례 B컷을 현재 추진을 했는데, 여기서 말씀드린 B컷이라는 것은 큰 폭의 기준금리 인하를 했다는 뜻이고요. 자, 아무튼 미국이 달러의 가치를 하락으로 유도하는 제로 금리를 선포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상하게 달러 가치가 반대로 상승하는 기현상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달러의 가치가 상승하는 기현상을 제가 감히 말씀을 드려보건데, 바로 연준이 기업들의 자금 융통을 돕기 위해서 CP 매입 기구를 설치하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자, 이러한 연준의 정책은 현재 매우 긍정적인 정책입니다.
그리고 연준은 과거 2008년 금융위기 당시에도 이처럼 시장의 CP 자금 유동화가 경색이 오기 시작하자 한시적으로 CP 매입 기구를 가동해서 기업에 직접 자금을 공급했던 사례도 있었습니다. 일단 제가 생각했던 대로 결국 길은 이것밖에 없죠. 솔직히 따지자면. 그러니까 2008년 금융위기 당시처럼 일단 제로금리 정책을 통해서 이 금융위기로 빠질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을 일단 불을 껐고요. 다만 문제가 방향성은 좋았는데 너무 급하게 시행했다는 것과 너무 많은 돈을 쏟아부어 버렸다는 것, 이 점은 분명히 문제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로 늘 자기들이 해왔던 방식대로 일단 이 기업이 침체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CP 매입 기구를 설치했다는 것은 매우 긍정적인 판단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아무튼 경제를 이끌어 나가는 기업과 국민, 즉 생산과 소비 주체자들이 무너지지 않도록 유지하려고 하는 연준의 긴급 부양책을 바로 슈퍼 부양책이라고 언론에서 자꾸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이 용어가 상당히 생소합니다. 슈퍼 부양책, 용어는 멋있기는 합니다. 자, 이러한 연준의 기조금리 정책과 더불어 트럼프 정부도 동시다발적으로 움직이고 있는데, 바로 경제 마비에 대응하기 위해서 코로나 사태로 통한 1조 달러 규모의 통큰 재정 부양도 동시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 애초에 알려졌던 8,500억 달러에서 그 규모가 대폭 늘어난 수준이라고 할 수가 있죠. 현재는 이것이 통과되지는 않았고요. 의회와 협의 중인데, 블룸버그 소식통에 인용하자면 거의 이게 통과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부양 전체 규모액이 무려 1조 2천억 달러에 이를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정책 부양 투자 대상으로서는 개인 현금 지급과 소상인 대출, 그리고 추가로 소비 안정 자금 지원 및 세금 납부 유예 등이 함께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이 중에서 가장 크게 눈길을 끄는 게 바로 개인의 현금 지급인데, 상당히 쏠깃하긴 합니다. 자, 앞으로 2주 안에 미국인들이 1인당 1000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124만원의 수표를 지급받는다는 게 트럼프 행정부의 계획입니다. 현재 코로나19 공포심이 극대화되고 있고 경제 활동이 얼어붙는 상황에서 직접 돈을 뿌려서 불안을 달래겠다라는 계획인데, 사람들이 솔직히 저 돈을 저축할지 소비할지 지켜봐야 되겠지만, 일단 아무에게나 주는 것은 아니고요. 소득 기준에 따라서 고소득층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미국뿐 아니라 현재 일본도 전 국민에게 약 12,000엔, 우리나라 돈으로 14만원이죠. 어쨌든 이러한 현금을 지급하자라는 이러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고, 한국 같은 경우도 1인당 100만원의 지급 방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늘 용돈이 부족했던지라 개인적으로 좀 받았으면 합니다.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도 소비 진작을 위해 현금처럼 쓰는 소비 쿠폰 발행이 지역별로 현재 잇따르고 있습니다. 자, 논점이 좀 빗나가긴 했지만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죠. 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여파로 인해 이 글로벌 금융시장이 일대 혼란을 겪는 와중에 달러 가치가 이상하게 치솟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달러는요, 코로나19 사태 초기만 해도 전혀 오를 기미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가 극대화되던 2월 말과 3월 초 이후에 갑자기 상승하기 시작했죠. 주식시장에서는 글로벌 경기 침체 우려가 깊어지면서 증시가 대폭락을 했었고, 여기에 산유국인 러시아와 사우디의 가격 전쟁이 그 불을 붙였습니다. 유가 급락이 되기 시작하면서요. 그리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미국 국채 시장 변동성이 커지기 시작을 했고, 투자자들은요, 예측할 수 없는 시장에서 매우 공포스러운 분위기로 부들부들 거리다가 달러를 새로운 투자 자산으로 보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더 노골적으로 말씀드리자면 경기가 다시 상승할 시기를 기다리면서 총알을 비축하고 있는 현상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경기 회복에서 가장 발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것이 뭡니까? 그렇죠, 바로 달러입니다. 결국 큰손 고래들은요, 지금의 경기 침체를 새로운 기회로 보고 있다는 것이고요. 여기에 기업들은요, 불안한 글로벌 경기에 대비하기 위해서 달러를 비축하는 상황에 왔는데, 이 두 가지의 동시적인 현상이 현재 달러의 가치 급등의 가장 큰 원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언론에서는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달러의 가치가 이상급등하고 있다고 자꾸 이야기하는데,
과거에 금융위기 당시나 미국의 경제 상황이 위축되어 가고 있을 때 달러 가치는 거의가 다 상승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상현상이 아니고요. 방금 제가 말씀드린 그런 현상으로 인해서 달러 가치가 항상 올라갔다는 이야기죠. 그렇다면 달러 가치가 급등하고 있다는 것은요, 또 다른 안전자산이라고 할 수 있는 금값은 추락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래서 금을 비축한다는 건 딱히 무의미한 상황이다라고 현재로서 저는 판단을 하고요. 금값이 왜 추락하냐라고 자꾸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딱히 금값이 추락할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원래 경제의 흐름상 달러와 금의 가치가 반대로 흘러간 거니까 달러의 가치가 올랐으니까 금값이 그냥 하락한 것 뿐입니다. 자, 그래서 이 코로나 사태는 금융위기 당시와는 상당히 반대적인 성향으로 현재 돈의 가치가 흘러가고 있다라고 판단을 하시면 되고, 그리고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또 한 가지 이상 현상이 하나가 더 있습니다. 그게 뭐냐? 바로 제조업의 글로벌 공급 사슬에 커다란 지각 변동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까지 전 세계 다국적 기업들은요, 너나 할 것 없이 중국에 진출을 했었고요. 중국에서는 저렴한 제품을 생산하거나 혹은 중국 기업의 중간재를 수입받거나 수출하는 방식으로 그간 성장을 해왔습니다. 자, 중국의 이러한 성장 배경으로 인해서 세계적 경제 대국으로 중국이 급부상하기 시작을 했고, 기업들 역시 중국의 의존도가 상당히 높아지게 되었습니다. 결국 중국은 기업들의 이러한 의존도의 힘을 빌미로 자국의 기업을 우대하기 시작을 했고요. 외국 기업 같은 경우는 기술 탈취를 서슴없이 했습니다. 결국 국제법을 무시한 반양아치적 불공정 행위를 중국이 일삼아도 마땅히 제재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왜냐? 중국에게 이 기업들이 의존하는 이 의존도가 매우 높았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글로벌 기업들은요, 중국의 이러한 횡포를 감수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물론이고요, 인구 14억 명 이상의 거대한 이 시장을 포기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일명 이러한 상황을 차이나 딜레마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어쨌든 기업들이 이러한 차이나 딜레마에 빠져 있었다는 것이죠. 자, 현재는 중국과 미국의 무역 전쟁을 맞짱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중국이 미국과 이렇게 맞짱을 뜰 수 있었던 이유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미국이 휘청거리기 시작을 하면서 이 기회를 틈타서 중국이 발톱을 드러내기 시작을 했다라는 건데, 바로 시진핑 국가주석의 중국몽의 하나라고 할 수 있는 1대1로 구축이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을 한 겁니다. 그리고 이 계획에서 2049년 안으로 중국의 군사력은 물론이고 양자 컴퓨터와 블록체인 시스템까지 우리 중국이 세계 최고가 될 것이다 라는 목표를 이렇게 내밀기 시작을 합니다. 자, 이것을 꺼내기 시작하면서 바로 미중 패권 전쟁이 본격화되었던 것입니다. 자, 트럼프의 미중 무역 전쟁의 가장 큰 핵심적인 요지는 바로 지식재산권 침해입니다. 그리고 미 정부가 바로 5G와 이동통신 장비 세계 1위 업체인 화웨이를 봉쇄한 것도 다 이 기술 패권 때문인데, 더 자세히 말씀드리자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양자 컴퓨터와 양자 네트워크 기술을 현재 얘들이 견제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미중 무역 전쟁은요, 중국의 제조업 기술을 빼앗고 미국이 그 제조업을 통해서 경제를 부양시키려고 하는 그러한 트럼프 정책의 의도에 움직이는 그러한 패권 전쟁이 아닙니다. 바로 인공지능과 이 네트워크 기술, 이 주도권을 잡기 위해서 패권 전쟁이 일어나고 있다고 보셔야 되고요. 만약에 미국이 이러한 주도권을 놓치게 되면 현재 엘리트들이 추진하고 있는 경제와 금융, 군사력, 이 모든 것들의 입지가 흔들리기 때문에 이 패권은 미국이 무조건 승리로 가져가야 된다라고 이런 생각을 갖고 현재 움직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상 따지고 보면 트럼프도 저들 엘리트들이 추진하고 있는 계획의 일환으로서 현재 이 미중 무역 패권 전쟁을 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트럼프가 이처럼 미중 무역 패권 전쟁을 매우 강력하게 추진해도 미국이 애석하게도 지난 2년간 별로 손에 잡히는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유는 매우 간단합니다. 이미 세계의 공장이 되어버린 중국의 영향력을 미국 역시도 벗어날 수가 없기 때문이죠. 자,
중국은요, 미중 무역의 압박 속에서도 오히려 1대1로 계획을 더욱 강력하게 밀어붙여서 독일의 철도를 연결하기도 했고, 이탈리아의 항만 건설권을 가져오기도 했습니다. 자, 영국조차도 트럼프의 강력한 요청을 뿌리치고 화웨이의 오지 장비를 사용하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자, 미국 파이낸셜 신문만 보더라도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현재는 미국이 핵심 부품을 배제했지만 결국 부수적인 부품 사용이 늘어날수록 화웨이 같은 중국 기업에 의한 기술 종속 우려가 커지는 것은 사실이다라고 지적하기도 했고요. 앞으로 5G를 넘어서 6G, 7G 통신 기술로 진화할수록 중국의 장악력은 더욱더 커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즉 중국의 부품 없이는 완제품을 만들기 매우 어려운 상황이고요. 현재도 미국 역시도 이러한 숙제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차이나 딜레마에 현재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코로나19 사태가 미국의 차이나 딜레마를 봉쇄시킬 계기를 만들어주고 있다는 겁니다. 현재 이탈리아는요, 국민 전체 이동이 봉쇄되다시피 했고요. 스페인 같은 경우도 대략 4,600만 명의 이동을 봉쇄하는 조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미국이 이러한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이 해외로 나간 제조업 공급망을 다시 미국으로 가져오려고 하는 이러한 시도가 빈번히 일어나고 있는데, 자, 이에 따라서 미국의 주요 다국적 기업의 고심은 점점 더 깊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미국의 이 애플사는 코로나19 사태가 커지면서 이 중국의 부품 생산량이 무려 50% 이하로 줄어들기 시작을 했고, 컴퓨터와 휴대전화 운영 시스템을 공급하는 퀄컴도 중국에서 사업 계획을 바꿀 계획이 아직까지는 없지만 만약 사태가 장기화된다면 우리도 어쩔 수 없이 중국을 떠나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러나 사실 진짜 위기는요, 바로 한국입니다. 이 한국 기업이 정말 위태로운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특히 삼성과 현대, LG, SK 같은 이 한국의 글로벌 기업, 이 기업들이 코로나19 사태가 발생하자마자 줄줄이 공장을 세우거나 생산 활동을 줄일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흘러가고 있죠. 자, 여기에다가 한국인이 이 중국 출입 자체가 상당히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 이 기업들의 경제 활동이 더욱 위축되는 상황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현상으로 인해서 국내 기업이 이 중국을 통해서 만들어내는 글로벌 공급 사슬이 끊어지기 시작을 했고요. 한국 기업의 손실이 더욱더 커져가고 있는 상황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자, 결국 한국의 과도한 중국 의존도가 지금의 위기를 더욱더 가중시키고 있는 것인데, 중국의 국내 기업이 국외로 철수 시에 해당 공장을 강탈해가는 이 중국의 양아치 짓에 따른 피해에 따른 손실은 보너스라고 할 수가 있죠. 자, 아무튼 코로나 사태로 인해 국내 기업의 손실은 둘째 치더라도 중국이 행여 이 기회를 틈타서 국내의 핵심 기술까지 뺏어가지 않을까 저는 심히 걱정이 됩니다. 자, 그러니까 중국이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외국 기업들을 쥐어짜면 짤수록 중국에 투자했던 이 기업들은 새로운 투자처로 눈을 돌릴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흘러가게 되고, 결국 중국 중심의 글로벌 공급 사슬이 끊어지게 되고 새롭게 생산 제조 계획을 재편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게 된다는 겁니다. 자, 특히 올해 중국은 예상치 못한 전염병 여파로 인해 6%대 성장률을 지키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스탠다드 앤 푸어스, 즉 S&P는 설상가상으로 코로나19가 장기화되었을 시에는 중국의 성장률이 무려 4.8%까지 떨어질 수 있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껏 수출의 26%를 중국에 의존하는 한국의 성장률은 1.1%로 떨어질 것이다라고 심각하게 전망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한국의 이러한 경기 침체를 견뎌내기 위해서는 코로나19 사태 그 질병의 예방도 중요하지만 그와 동시에 바로 이 리쇼링 계획도 서둘러야 된다는 겁니다. 한국의 선택은 무엇보다도 현재 자명해져 있습니다. 한국은요, 이번에 전 세계 110여 개국으로부터 입국 제한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경제 교류가 매우 왕성했던 일본조차도 현재 한국과 이런 대립적인 관계를 유지하기 시작하면서 한국의 경제가 거의 이중 타격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어쨌든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이 세계 글로벌 경제가 위축되었을 때 우리 정부가 무엇보다도 빠르게 한국 기업을 본국으로 귀환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이 해외에 나가 있는 공장이 국내로 돌아오게 되면은 일단 가장 좋은 게 무엇보다 양질의 제조업 일자리가 늘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이 중에서 우리가 우선적으로 빨리 우리나라로 귀환시켜야 될 기업들이 어떤 기업들이냐? 이 고부가가치 제품들의 제조업들은 빨리 한국 공장으로 일단 돌아오게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리고 미국과 일본은요, 이미 예전부터 리쇼링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이 자료를 하나 인용해 보자면 미국 기업의 유턴 촉진 기관인 리쇼링 이니셔티브의 이 자료에 따르자면 미국은요 2010년 95개에 불과했던 이 유턴 기업 수가 2018년도에는 886개로 무려 9배가량 급증을 했습니다. 특히 트럼프 정부가 출범을 했던 그 첫 해에 2017년도죠. 이때 리쇼링이 급증을 했는데 자, 미국은 이미 이러한 상황을 통해서 올해 제조업 경쟁력 1위를 중국에서 빼앗아 온 것으로 현재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한국도 2012년부터 리쇼링 계획을 추진했는데 이게 철저히 외면받았다는 것이죠. 그 지난 6년간의 흐름을 보자면 2014년부터 2019년 또 이 사이를 보자면 이 한국으로 리턴한 기업은 고작 11개에 불과합니다. 자, 그래서 기업들이 리턴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준, 즉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무엇보다도 발빠르게 현재 이번 정부에서 만들어줘야 되는데 이게 현재 정부가 반대로 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정부가 추진하려고 하는 사업이 처음에는 맞았어요. 그런데 현재 이 흘러가고 있는 이 경제 흐름을 놓고 봤을 때 언제든 유동적으로 변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시장과 기업 정책으로서 돌아서야 될 부분도 분명히 있다라는 거죠. 근데 지금 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것은 반시장, 반기업 정책으로 현재 계속 이게 고집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계속 끌고 가고 있어요. 그 대표적인 예로 이 최저임금 인상을 했었죠. 그 다음에 획일적인 52시간제 규제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이러다 보니까 기업들이 해외로 눈을 돌리고 있어요. 자, 물론 저도 최저임금 인상과 획일적인 52시간제 규제 좋습니다. 저도 좋아합니다. 저도 노동자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문제는 기업들이 이러한 최저임금과 52시간제 규제를 받아들이면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서로가 쌤쌤이 서로가 이익이 될 수 있는 상황으로 이걸 만들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일단 기업이 안착된 후에 최저임금과 획일적인 52시간제 규제를 진행해야 되는데 이번 정부는 무조건 노동자 위주로 그냥 최저임금 인상부터 해버리고 52시간제 규제부터 해버린 거죠. 결국 기업들은 그래서 이 기업하기 좋은 나라로 떠나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무엇보다 절실한 이 기업들이 다시 한국으로 귀환해야 되지만 이러한 현재 상황으로 만들어버린 이번 정부 때문에 돌아오질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최근에 이 자영업자분들과 중소기업 하시는 분들의 이런 이제 현재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너무 힘들어지기 시작하니까 나라에서 대출을 해줄 수 있는 권한을 주었어요. 근데 문제가 뭐냐? 미리 대출받은 사람들은 다시 대출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보통 중소기업을 하시거나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다 대출을 끼고 이제 사업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출이 있다고 대출을 못 받아. 그러면 이게 규제가 있으나 마나한 거 아닙니까? 이런 주먹구구 형식의 이러한 지금 현재 대책만 내세울 게 아니고 그러니까 원탁 논의만 할 게 아니고 실제로 지금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빨리 대책을 세워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빨리 국내 기업을 빨리 한국으로 들여오고 고부가가치 제조 공장들 빨리 들어오게끔 만들고 지금 국내 자영업자분들과 중소기업 지금 줄파산나게 생겼어요. 이 사람들 살리기 위해서 빨리 본국으로 귀환시켜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지금 노동자를 위한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그리고 자연스럽게 국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면 그 다음에 최저임금 인상도 가고 52시간제 규제도 가능하게 돼요. 근데 지금 너무 그 엉망개판이에요, 솔직히. 이건 코로나 때문에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지금 정책부터가 이 코로나 사태가 터지기 이전부터 이런 문제가 심각하게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분들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일단 최저임금 인상이 올라갈 만한 환경이 돼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제 말은. 그러니까 이 부분 오해하지 마시고 들어주시고요. 그리고 엊그제 한국과 미국의 이 통화 스와프 협정으로 인해서 국내 주식 시장이 약간 잠시 만에 훈풍이 들긴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주식시장이 좋아지는 현상은 절대 아니에요. 절대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이건 뭐 거의 언발의 오줌 누기라고 할 수가 있죠. 예전에 금융위기 당시, 2008년 금융위기 당시에도 통화 스와프를 통해서 안정을 찾았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전혀 다른 상황이에요. 금융위기가 아니고요. 현재는 사람들이 전염병 공포로 인해서 소비를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한미 통화 스와프 체결과 유가 반등으로 인해서 이 한국의 주식 시장이 이 반등한 것뿐이지, 결정적으로 그 원인이 해결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잠시만의 이 짧은 상승기였다라고 보시는 게 맞다라는 거죠. 핵심적인 건 뭐냐면, 빨리 전염병이 치료되고 사람들이 소비를 촉진할 수 있는 상황이 다시 돌아와야지 이 상황이 타결된다는 겁니다. 결론은 치료제겠죠. 치료제. 자, 현재 이 코로나19 우한 폐렴 사태는요, 인위적인 현재 이 경제 위축을 만들기 위해서 퍼진 이런 인위적인 질병이다라고 저는 아직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결국 저들이 만든 인위적인 경제 위축은 저들이 원하는 것이 달성이 되면 그 즉시 회복이 될 수 있는 상황이다. 그러니까 전염병이 무엇보다도 가장 좋은 소재입니다. 왜냐? 경제를 한순간에 얼어붙게 만들 수도 있지만요, 한순간에 경제가 다시 회복될 수 있게 만들 수 있는 소재가 바로 전염병이거든요. 자, 그런데 가장 큰 문제가 현재 미디어나 언론에서 이 사람들에게 너무할 정도로 공포심을 심어준다는 거. 예. 그러면 여러분들한테 그렇게 공포심을 심어주면 심어줄수록 누가 가장 큰 이득이 되겠습니까? 여러분들한테 이득이 올 것 같아요? 아니죠. 이 부분 조금만 생각해봐도 저들이 왜 저렇게까지 공포심을 여러분들한테 심어주는지 잘 알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이쯤 되면 여러분들도 눈치채셨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습니다. 미디어와 금융 투자 기업들은 엄밀한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여러분들한테 미디어에서 공포를 심어주면 심어줄수록 여러분들은 저들에게 돈을 강탈당하게 된다는 걸 알고 있죠. 그러니까 대중 심리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휘둘리면요, 여러분들의 돈은 다 뺏기는 거예요. 아무튼 공포심이라는 대중 심리에 엮이지 않도록 잘 주의하라고 말씀드리면서요,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